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과 대지와 바다, 숲이나 강을 주관하는 신성한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마침내 그리스 신화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책은 여러 판본이 있지만 탐나는 책 출판에 처음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리, 유적, 전승, 신화, 역사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우리의 사고를 넓혀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트로이 전쟁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녀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다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의 아내였다. 그녀는 소문난 미인이었다. 어느 날 레다는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시녀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제우스는 레다의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 백조로 변신한 뒤 다가가서 그녀를 범하였다. 이윽고 달이 차서 출산일이 되어 알 2개를 낳았다. 한 알에서는 카스트로라는 아들과 헬레네라는 딸이, 다른 알에서는 폴리데우케스라는 아들과 클리타임네스트라라는 딸이 태어났다. 또 다른 전승에는 제우스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네메스를 사랑하여 품으려고 하자 그녀는 여러 가지 동물로 변신하여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거위로 변신했을 때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잡혀 결국 관계를 맺었다. 얼마 뒤 네메시스는 숲에서 알을 낳았고 목동들이 알을 발견하여 스파르타의 레다 왕비에게 바쳤다. 레다는 알에서 헬레네가 태어나자 친딸처럼 키웠다고 한다. 헬레네의 미모는 어려서부터 빛이 났다. 스파르타는 물론 그리스 전역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녀가 12세 되던 해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친구인 페이리토와 함께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 납치했다. 그는 헬레네가 혼인 정년기가 될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겨두었다. 두 친구는 이번엔 저승세계의 왕비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기로 했다. 헬레네는 테세우스가 저승세계로 떠난 뒤 스파르타의 병사들에 의해서 구출되었다. 헬레네는 성장할수록 미모도 더욱 빛이 났다. 틴다레오스 왕이 딸의 혼처를 물색하자 그리스 전역에서 구혼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사랑의 열병에 걸려 서로 헬레네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도 죽기 살기로 싸웠다. 구혼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자 틴다레오스 왕은 매우 난처해졌다. 헬레네의 배필이 정해지고 나서 경쟁에서 탈락한 무리들이 자칫 무력이라도 행사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구혼자들 중에서 이러한 왕의 고민을 짐작한 이가 있었다. 그는 지혜롭기로 유명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였다. 왕이시여, 구혼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누가 따님의 배필로 선택되더라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승복해야 하며 만약 두 사람의 결혼에 해를 입히는 자가 있다면 모두 나서서 돕겠다고 맹세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신랑감은 헬레네 공주께서 직접 고르게 하십시오. 틴다레우스 왕은 오디세우스의 말에 탄복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구혼자들이 틴다레우스 왕의 제안에 찬성하며 제우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였다. 헬레네는 직접 자신의 배필을 골랐다. 그녀가 지목한 인물은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우스였다.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틴다레우스 왕은 사위에게
스파르타의 왕위를 물려주었다. 헬레네는 어려서부터 납치와 데이트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원하는 결혼 상대를 찾아 혼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 그녀의 미모는 저주일 수도 축복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황금의 사과.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하기 전에 율법의 여신인 테미스와 결혼했었다. 그들 사이에서 계절의 여신인 호라이 세 자매와 운명의 여신인 모이라이 자매가 태어났다. 이 무렵 제우스는 다른 여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녀는 헤라에게 버림받은 헤파이스토스를 가엾게 여겨 키웠던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다. 테티스는 바다의 신 네레우스와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의 딸 도리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여신들 중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비교될 만큼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제우스만이 아니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태양신 헬리오스 등 여러 남신들이 그녀의 연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는 프로메테우스가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 테티스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예언이 선포된 후 제우스는 물론 다른 신들도 테티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접었다. 예언이 선포된 후 제우스는 물론 다른 신들도 테티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접었다. 제우스는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어주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선택한 인물은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 펠레우스였다. 하지만 테티스는 인간과 맺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다 깊숙이 숨어버렸다. 그러자 켄타우로스의 현인 케이론이 나서서 펠레우스를 도와주었다. 그는 펠레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티스가 육지에서 올라오면 힘껏 붙잡은 다음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서는 안 된다. 펠레우스는 케이론의 조언대로 테티스가 해변에서 쉬고 있을 때 그녀를 꽉 붙잡았다. 테티스는 불꽃이나 괴물, 맹수, 거대한 뱀 등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저항했지만 펠레우스는 사력을 다하여 버티었다. 기진맥진한 테티스는 결국 펠레우스의 아내가 될 것을 승낙했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과 산과 강, 그리고 바다의 요정들이 초대되었다. 그들은 여신과 영웅의 혼인을 축하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성대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었다. 바로 분쟁과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다. 에리스는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안갚음을 하려고 했다. 그녀는 불청객이 되어 결혼식에 몰래 참석했다. 그녀의 눈에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 여신이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에리스는 세 여신들 앞으로 황금 사과를 던졌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자 여신들은 그 사과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리스의 의도대로 세 여신은 자존심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타이틀만큼은 서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모습을 보며 에리스는 쾌재를 불렀다. 세 여신은 사과를 놓고 한참을 다투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제우스 신에게 판정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여신들은 제우스 앞에서도 서로 자신이
황금사과의 주인이라고 다투었다. 제우스는 자신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했다.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수많은 신들이 싸우다니 신들도 인정 욕구로 가득한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파리스의 심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누구인가? 새 여신은 제우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질문은 애초부터 그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라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신은 누구 편인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다름없었다. 그가 어느 한 여신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두 여신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묘안을 떠올렸다. 제우스는 이다산의 양치기 파리스 페레스에게 판결을 대신하게 했다. 파리스는 양을 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트로이의 왕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출생 신분을 모르고 있었다. 파리스의 어머니이자 트로이의 왕비 헤카베는 임신 중에 불길한 태몽을 꾸었다. 그녀는 횃불을 낳았는데 그 횃불이 트로이를 불태우는 꿈이었다. 왕비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프리아모스 왕은 자신의 아들이자 예언자인 아이사코스에게 해몽을 부탁했다. 복중에 태아는 트로이를 멸망시킬 운명을 안고 잉태되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야 트로이의 멸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코스가 비통한 심정으로 말하자 왕과 왕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식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몰래 이다 산에 내다 버렸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는 죽지 않고 양치기에게 발견되어 그의 손에서 양육되었다. 파리스는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하여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알렉산드로스는 보호해주는 남자라는 의미이며 사람들은 그가 도둑을 물리치고 양과 소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파리스는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이다산에서 친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의 양과 소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새 여신을 데리고 이다산의 파리스에게 가도록 했다. 신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파리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제우스 신께서 내린 분부시다. 너는 여기 계신 세 여신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분께 이 황금 사과를 드리도록 하라. 헤르메스는 파리스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며 말했다. 세 여신은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받기 위해 각자 특별한 선물을 제시했다. 신들의 여왕 헤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장담했고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천하무적의 힘과 지혜를 보장했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감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여신들의 선물이 모두 탐이 났지만 파리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프로디테였다. 파리스는 황금 사과를 그녀에게 바쳤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파리스는 헤라와 아테나 두 여신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헤라와 아테나는 파리스의 심판 탓에 위대한 여신으로서의 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하찮은 인간 따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오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두 여신은 의기투합해서 복수를 다짐했다.
네 번째 이야기 전쟁의 발단. 파리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한번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파리스의 어머니인 헤캅의 왕비는 불길한 태몽 탓에 버렸던 아들이 눈에 밟혀 내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다. 세월을 헤아려 보니 어느덧 20해가 되었다. 그녀는 프리아모스 왕에게 성대한 경기를 열어 죽은 아들의 넋이나마 달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프리아모스 역시 아내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아들을 이다산에 버렸던 일이 생각나자 그 역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프리아모스는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리스의 20회 생일을 기념하는 경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경기 우승자에게 상품으로 줄 황소를 골라오도록 이다 산으로 신하들을 보냈다. 그런데 신하들이 하필이면 파리스가 가장 아끼는 황소를 골랐다. 파리스는 황소가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을 듣고 경기 참가를 결심했다. 그는 우승하여 황소를 되찾을 생각이었다. 경기에는 무예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트로이의 왕자들과 아시아 각국에서 찾아온 네로라 하는 영웅들이 참가했다. 파리스는 오로지 황소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투지를 불태웠다. 그 결과 각종 겨루기와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등 5종목 모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결과를 놓고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끼리 의견이 충돌했다. 장남인 헥토르는 파리스의 우승을 인정했으나 동생인 데이포보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근본도 모르는 양치기 청년의 우승을 인정하면 저희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는 절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성미가 급한 데이포보스는 검을 뽑아들고 뛰어나가 파리스를 죽이려 했다. 위험을 느낀 파리스는 재빨리 제우스 신전으로 피신했다. 마침 신전에 있던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파리스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파리스를 뒤쫓아온 데이포보스에게 파리스가 자신들의 동생임을 알렸다. 아들을 버린 일이 한이 되었던 프리아모스 왕과 헤캅의 왕비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트로이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간 파리스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부모와 형제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파리스의 신분이 회복되자 그에게 스파르타로 떠날 채비를 시켰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다.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헬레네를 안겨주어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러 간다는 말에 호화스럽게 장식한 사치스러운 배를 준비해 주었다. 파리스는 그 배에 헬레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갖가지 선물을 가득 싣고 스파르타를 향해 출항했다. 헬레나는 이미 결혼한 몸인데 아프로디테는 어쩌자고 파리스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5번째 이야기, 사랑의 포로가 된 헬레네. 파리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하자 메넬라우스는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왕궁으로 초대했다. 파리스는 트로이에서 가져온 값진 물건들을 헬레네에게 선물했다. 그것은 그리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보배로서 여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헬레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파리스의 외모였다. 그리스의 사내들에게 없는 기품이 그에겐
넘쳤다. 우아함과 고귀함에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파리스의 외모에 그녀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황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그의 의상은 아름다운 그의 외모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에로스로 하여금 헬레네의 심장에 사랑의 화살을 쏘게 했고 그녀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메넬라우스는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파리스를 극진히 대접했다. 열흘째 되던 날 메넬라우스는 손님 접대를 헬레네에게 맡기고 자신은 외조부인 카트레우스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크레타 섬으로 떠났다. 파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헬레네를 유혹했다. 이미 사랑에 깊이 중독된 헬레네는 파리스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챙겨들고 파리스를 따라 나섰다. 이렇게 해서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와의 약속을 지켰다. 파리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배우자로 삼아 데리고 돌아오자 트로이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영했다. 파리스와 헬레네는 트로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행복했지만 전쟁의 기운은 그리스와 트로이를 감돌기 시작했다. 크레타 섬에서 돌아온 메넬라우스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내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가출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황망 중에 미케네 왕궁으로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을 찾아가 의논했다. 메넬라우스는 형의 조언에 따라 필로스의 왕으로 신망이 두터웠던 네스토르에게 찾아갔다. 그에게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조직된 트로이 원정군에 참가하도록 설득했다. 네스토르가 참여를 결정하자 그리스의 영웅들이 속속 트로이 원정군에 합류를 약속했다. 과거 그리스의 여러 왕들이 헬레네에게 구원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구원자들에게 서약을 받았다. 그 서약은 누가 헬레네와 결혼하던지 그들 부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돕겠다는 맹세였다. 헬레네가 트로이에 납치되자 구원자들은 자신들이 맹세했던 신성한 의무를 요구받았고 그들은 기꺼이 칼을 뽑았다. 이 원정에는 총대장 아가멤논의 지휘 아래 불사의 영웅 아킬레우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필로스의 왕 네스토르, 용맹스러운 장수 아이, 아스 아르고스의 왕 디오메데스 등 그리스의 위대한 영웅들이 총 출동했다. 파리스의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을 불러오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불멸의 영웅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여신인 테티스와 인간인 펠레우스의 아들이다. 펠레우스와 테티스가 결혼하던 날 운명의 여신은 두 사람의 미래를 예언했다. 그들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은 빼어난 용모의 힘과 용맹스러움을 겸비한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트로이인의 화살에 목숨을 잃게 될 운명이라고 했다. 운명의 여신은 충격을 받은 테티스를 위로하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틱스 강으로 데려가서 강물에 아이를 담근 뒤 스틱스 강의 신에게 축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불사신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테티스는 아이를 데리고 스틱스 강으로 갔다. 운명의 여신이 일러준 방법대로 아이를 물에 담근 뒤 스틱스 강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테티스가 붙잡고 있던 발목 부분에는 물이 닿지 않았고 그곳은 불사의 몸이 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으로 남게 되었다. 메넬라우스가 트로이를 응징하고 헬레네를 찾겠다며 트로이 원정대를 결성했을 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의 참전을 만류했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원정군에 참여하면 명예를 얻겠지만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여신은 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스키로스 섬으로 보냈다. 아킬레우스는 리코메데스 왕의 도움으로 왕궁에 숨어 지냈다. 한편 원정군은 델포이 신탁에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원정에 참가하지 않으면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없다는 계시를 받았다.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를 참전시키기 위해 그리스 전역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고심하던 아가멤논은 현명한 네스토르의 조언에 따라 오디세우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디세우스는 수소문 끝에 아킬레우스가 이웃나라인 스키로스 섬으로 갔다는 정보를 얻었다. 네스토르와 함께 스키로스 섬으로 간 오디세우스는 그곳에 머물면서 아킬레우스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왕궁에서 궁녀로 변장한 채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디세우스와 네스토르는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궁전으로 들어갔다. 궁녀들은 모두 옷감이나 장신구에 관심을 보였는데 단 한 명만이 단검에 관심을 보였다. 오디세우스는 그가 아킬레우스임을 간파했다. 여장을 하고 있었지만 타고난 전사의 본능까지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오디세우스와 네스토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아킬레우스도 마음을 돌렸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원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리코메데스 왕과 데이다메이아 공주는 극구 만류했다. 이때 데이다메이아는 아킬레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왕은 아끼는 서희를 잃게 되어 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것을 염려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었다. 아킬레우스는 아이가 태어나면 훌륭한 전사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프티아로 돌아갔다. 프티아로 돌아온 아킬레우스는 서둘러 참전을 준비했다. 미르미돈이라고 불리는 충성스러운 군대를 소집하고 둘도 없는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부대장으로 임명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아킬레우스의 군대는 50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트로이 원정군이 모여 있는 아울리스로 향했다.